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 자체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수업 자체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는 압축 개념 수업이야. 근데 계속 얘기하죠. 지금 수업을 시작하든 겨울에 시작했든 애기들의 목표는 만점이다. 자, 이제 시간 됐으니까 시작해볼까요? 애기들과 이제 오늘 시작하죠. 오늘 수업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는. 이제 다 앉았나요? 네.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압축 개념 수업이죠. 압축 수업 생활관리를 담당할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선생님 알아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 수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후기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냐. 작년에 선생님 학생 수업 듣던 학생이었는데 재수생이었어. 단과 학생이었는데 저 둘 다 사문 생윤 둘 다 3등급이었는데 생윤 만점. 사문도 1등급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이거. 선생님이 많은 후기들 중에서 보여주고 싶은 후기들이 딱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 이거. 선생님 덕분에 탐구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요. 라는 이 이야기.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 수능 전날 킬마랑 에티켓, 퍼파 마지막 정답지들만 모아서 정리해서 수능장 갔는데 어려운 거 하나 없이 모든 선지가 아는 선지였던 만큼 쉽게 쉽게 풀렸어요. 공부 열심히 한 건 맞아요. 이 친구도 재수생이었거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고3 현역 때 생윤 6등급, 사문 5등급이었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엄청 열심히 해서 한 개 틀렸어. 근데 정말 쉬운 거 틀려가지고 자기 멘붕 왔다고 막 이랬는데 몰라서 틀렸다라기보단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런 운도 따르는 거니까. 근데 역대급 점수였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선생님 시대인제 반수반 학생이었는데 이 작년에는 생윤이 쉬웠어. 근데 2년 전에 생윤이 어려웠었거든. 근데 그때도 둘 다 만점 맞아가지고 100분이 100 찍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게 더 포인트야. 생윤 헷갈리는 거 단 한 개도 없어야 돼. 생윤은 누군가는 말장난이라고 하지만 선생님 절대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윤에서 배우는 우리가 사상가들 데카르트가 좌표평면 만든 사람이야. 그 수학자가 말장난을 할 리가 없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의 아버지야. 말장난을 할 리가 없다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확실히 공부해 놓으면 단 한 개도 헷갈리는 거 없이 50점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해. 이건 선생님이 맨날 트렁크를 끌고 다니는데 트렁크 앞에 딱 붙여놓은 이야기. 진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왜냐? 선생님 저 재수하고 선생님 커리 쭉 따라가니까 이제는 만점. 하나 틀리더라도 1등급은 꼭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요 이야기. 제게 이런 생윤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선생님의 책에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을 만큼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장담컨대 그럴 리는 없어. 절대로. 그러니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만점이 나온다. 자, 커리큘럼은 실제로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 수업인 스펙트럼부터 시작해서 스펙트럼 말고 그 위에다가 킬러마스터를 해서 7주제를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파트가 있어. 이 두 번째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정의, 자연윤리, 시민불복종, 영구평화론, 국가와 시민윤리, 사회계약론 등이죠. 이런 것들 정말 선지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시간이야. 근데 지금 이 수업은 압축 개념 수업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쭉 다 물어봤단 말이야. 지금 한 번도 생활관리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없어. 어느 정도 성적도 이제 뭐 30도 나오고 뭐 이 정도라면 이제 요거를 빠르게 한 번은 정리를 해야죠. 근데 구멍들이 있으니까 이 수업을 택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이 두 개를 이 수업에서 할 거야. 이건 뭐냐? 스펙트럼과 킬러마스터를 이 수업에서 같이 합니다. 근데 저 생각해봐. 다른 친구들은 물론 중간중간에 휴강이 있기는 했지만 스펙트럼부터 시작해서 킬러마스터까지 겨울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끝낸 친구들인데 이걸 2달 만에 끝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감이 빠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번도 윤리학 자체 즉 규범윤리, 메타윤리 들어본 적 없다. 없죠. 그러니까 생활관리는 한 번은 다 돌았는데 시민불복종 모르겠고 자연윤리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 앞에 부분들은 다루지 않나요? 아니요. 다룹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는 거야. 애기들 요런 내용들이 윤리학의 내용이야. 이런 내용들이 동양윤리의 내용이야. 라는 형태로 선생님이 빠르게 잡고 그리고 디테일을 잡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의 개념 완성 수업은 0단원부터 시작됩니다. 동양윤리의 접근, 서양윤리 접근.
원래 선생님의 스펙트럼 수업에서는 동양윤리 접근 수업하고 그 다음에 서양윤리 정도 나가면 진도가 원래 첫 수업이 끝나. 그리고 두 번째 타임에 가야지 서양윤리가 마무리가 된단 말이야. 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유교도 가르쳐야 되고 도가도 가르쳐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이 수업은 한 번은 다 들어봤던 친구들. 근데 정확하지 않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부족한 아이들. 요게 딱 이 수업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동양윤리, 서양윤리 전부 다 정리하고 OX는 여기서 다 할 겁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OX는 무엇이냐? 선생님의 개념은 핵심 개념 파악이라고 해서 수업 자체를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줘. 왜 동양윤리가 이렇고, 왜 유교가 이렇고, 왜 도가가 이런지. 근데 그것만 안다고 성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원의 워딩을 익혀야 돼. 그리고 나서 완벽 분석, 엑셀표, 핵심 기출인데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우선은 선생님의 핵심 개념은 선생님이 주간지를 줘요. 매 주마다. 그럼 이건 뭐냐? 선생님 손글씨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칠판 강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물론 당연히 여기다 애기들이 좀 필요한 것들은 써야 되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이게 직관적 이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롤스 오늘 처음 들어본다. 손. 아무도 없죠. 우리가 생활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상가가 롤스란 말이야. 그럼 롤스가 왜 정의론을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롤스의 무지의 베일 이런 것들 전부 다 얘기해 줄 건데 우리 여기 롤스 다 공부했죠? 그럼 자 생각해보자. 롤스 무지의 베일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무지의 베일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럴 수 있어. 자 그럼 보자. 무지의 베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존재, 자기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고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그 조건이란 말이야. 암기 아닙니다. 이해해야 해.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애기한테 진짜로 하는 말이야. 생활관리에 그 사상가들의 주장에 공감하진 않아도 돼. 응? 무슨 말이에요? 롤스에 공감할 필요 없어. 근데 롤스가 왜 저렇게 이야기했는지 인과관계에 대한 납득은 해야 돼. 그럼 자 생각해봐. 원초적 입장은 합리적인 존재로서 무지의 베일 상태에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의 이익만 고려한대. 그 무지의 베일은 우리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남잔지도 여잔지도 모르는 가상 상태를 설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 고려한단 말이야. 내 이익만 고려해.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애기들은 지금 엄마, 아빠 누군지도 모르고 남자, 여자 누군지도 모르고 다 몰라. 애기들의 뭐랄까 정보에 대해서. 근데 그런 애기들이 합리적 선택만 한다면, 애기들의 이익만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태어날래, 외국에서 태어날래 이 얘기. 한국에서 태어난다 손. 한 명, 두 명, 세 명. 이거 무지의 베일 상태의 얘기를 넣었다면 외국에서 태어난다 손. 한 명. 나머지 손 안 들면 안 태어날 거야? 태어나는 거 아니야. 다시. 왜냐면 이거는 정답, 애기 기준에서는 정답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 롤스 기준에서는 정답이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롤스 기준에서 합리적인 존재야. 애기들은 여자 남자인지도 모르고 애기들의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애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해보자. 한국에서 태어난다 손. 요 정도. 그 다음 외국에서 태어난다 손. 한 절반 정도, 한 반반 정도 되는데 한국이 약간 많았어. 근데 이것만 봐도 만장일치 아니지 않아? 근데 애기야 이거 만장일치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도 갈라지는데? 이해해야 해. 만장일치로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그랬잖아.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 난 두 초이스만 줬어. 한국, 외국. 일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외국에서 태어나면 확률적으로 애기들 확률적으로 어떻게 태어난지 알아? 외국을 고르는 순간 애기야 중국 오지에서 태어나고 인도 불가초 청민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내전 국가에서 태어나는 게 65%입니다. 입시가 너무 힘드니까 한국을 고르지 않은 건 이해해. 근데 아무리 입시가 힘들어도 내전 국가보다는 괜찮아. 전쟁하는 나라보다는. 만장일치야. 이게 이해야. 이해만 한다고 성적이 나오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 이해만 한다고 성적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평가원의 워딩을 익히는 시간이야. 선생님의 스펙트럼 책이죠. 책 지금 한번 뜯어보세요. 오리엔테이션. 책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 파트 1에 지금 롤스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면 지금 롤스가 페이지 우리가 아까 무지의 벨 바로 배웠으니까 바로 얘기했으니까 무지의 벨 페이지 93페이지야. 아니 91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이게 평가원의 워딩이야. 아, 내가 이해했다면 그 이해한 부분이 평가원의 워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 근데 난 또 알고 있죠. 이해했어. 근데 이해만 했다고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랬잖아. 평가원의 워딩을 또 배웠어. 아,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위해 특정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구나. 근데 이걸 머릿속에 넣는 게 엑셀표입니다. 이 엑셀표는 파트 2입니다. 파트 2 볼게요. 파트 2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엑셀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트 2야. 파트 2, 요 책. 2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제일 앞에 이게 요 셀로판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선생님과 앞에서 OX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체크를 할 거야. 뒤에는 뭐예요? 답안지죠. 근데 답안지가 있는 이유는 얘를 가리는 순간 이거 자체가 또다시 테스트지가 됩니다.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이걸 먼저 그럼 봐봐. 이거 절반밖에 안 돼.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만점이 나온다.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 실제로 암기라기보다 이제 이게 느꼈잖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제 여기서 다시 내가 애기들한테 얘기하잖아? 이제 외국을 고르는 친구는 없어. 그걸 객기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는. 자, 이제 그 부분. 아, 이렇게 엑셀표로 정리를 하는군요. 그 다음 그 엑셀표 셀레판 가름막을 통해서 복습의 효율을 극대화시켰고, 그리고 핵심 기출 실전 적응 훈련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여기에 기출 문제들을 여기다 몇 개지를 선생님이 넣어놨어. 그래서 요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아, 이거 롤 쓰고 이거 노직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개념 파악부터 시작해서 평가원의 워딩 익히기, 그리고 엑셀표 핵심 기출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 8주 동안 스펙트럼과 킬러 마스터를 한꺼번에 끝내려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근데 애기들 이거 솔직히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애기들 지금 여름방학 때 개념이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면 어차피 공부해야 될 분량이 똑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미 완성이 돼서 실전 훈련하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걸 왜 지금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애기들이 지금 시작했어도 애기들의 목표는 만점이야. 지금 시작했다고 선생님 저 만점까지는 아니 없어. 그런 건 없어 생윤에는. 그냥 생윤은 언제 시작하든 만점이 목표야. 공부해야 할 분량은 똑같아.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한다는 건. 그걸 겨울부터 수능 때까지 쭉 이어지게 하느냐가.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열심히 하느냐의 차이야. 그러니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이 8주 동안 스펙트럼부터 시작해서 킬러 마스터까지 여기다 다 녹여낼 생각입니다. 근데 똑같이 모든 수업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했던 수업과 똑같이 진행할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애기들에게 테스트는 꼭 할 거야. 엑셀표와 관련해선. 하지만 핵심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영상으로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게 0단원에 대한 핵심 문제들. 선생님이 그 파트에 해당하는 핵심 문제들 프리드는 애기들이 혼자 풀고, 근데 잘 안 봐, 애들이. 내가 저렇게 해서 쉬운 파트들 일부러 주거든. 왜냐면 시간 내에 푸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여기서 핵심 문제 너무 쉬운 문제들을 자기가 풀어도 다 맞으니까 안 보는 경우들도 있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애기들이 정하면 돼. 그리고 이제 수요일 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되죠. 그리고 쉬는 시간은 선생님이 딱 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요 8시를 근방으로 해서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한 8시 5분이든 뭐 8시 10분이든 해가지고 8시를 근방으로 시작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2번 있는 게 아니라 8시 근처로 해서 한 번 정도 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규범윤리학 그 다음에 뭐 이론윤리학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손. 지금 진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건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실제 한 번 다 수업 다 들었던 거지. 근데 지금 구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 자체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수업 자체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는 압축 개념 수업이야. 근데 계속 얘기하죠. 지금 수업을 시작하든 겨울에 시작했든 애기들의 목표는 만점이다. 자, 이제 잠깐 이제 오리엔테이션 오늘 첫날이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애기들 오늘 노트 하나 더 받았죠. 만점 노트 받았습니다. 정말 많지? 정말 많은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추리고 추린 거야. 도대체 이건 뭐예요? 내가 만든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 선생님은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제일 처음 개념을 쌓는 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생각보다 백지에다가 다 쓰기 시작했을 때 모든 내용의 디테일을 담기가 어려워. 디테일은 이 엑셀표 노트에서 나오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요? 자, 보자. 이 셀프 엑셀표 노트는 지금 출처, 주제, 내용 1, 내용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출처 1, 내가 틀린 게 있어. 그럼 뭐냐면 그 출처를 적어. 스펙트럼 9페이지 37번 불교의 내용을 하나 틀렸네. 그러면 요 내용 1이 여기가 지금 OX로 해가지고 지문의 OX나 뭐 주관식에도 상관없어. 여기는 문제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 답을 쓰는 거지. 연기법에 대한 자극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여기 X 틀렸어. 왜 틀렸어? 불교에서는 고정된 실체를 부정한다. 그래서 있잖아. 얘를 빨강색으로 쓰세요. 왜 빨강색으로 쓰세요? 얘랑 연결됩니다. 애기가 빨강색으로 쓰는 순간 얘를 가리는 순간 이거는 애기들만의 테스트지 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냐? 선생님이 학생 거야.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한 학생 거 사진 찍었어. 애기들 보여주려고. 뭐 이런 거야. 출처 있고 킬마, 주제 있고 자기 내용 있고 여기에 빨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빨간 걸 가리는 순간 얘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것만 추리면 돼. 수능장에 뭐 이만큼의 책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걸 맨날 반복했는데 틀린다?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애기들이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점수는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고 이거 공부하면 돼 라는 것도 선생님이 다 정해 줄 거야. 근데 그건 꼭 해야 돼. 아 선생님 저 이거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까지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제 다음은 없어. 이제 내 달이야. 그러면 빠르게 차라리 만들어서 선생님 저는 이제 만점 나오니까 딱히 수업을 그때는 떠나가도 돼. 내가 완벽한 만점이 나왔다? 그럼 굳이 수업 안 들어도 돼. 선생님 그런 생각하거든. 근데 만점을 가는 그 도달하는 방법까지 지금 우리 1시간 정도 했거든. 1시간 동안 지금 유불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 따지고 보면 이걸 혼자 하기는 빡빡해. 이게 수업의 효율성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도 되게 빠른 건 난 최대한 빠르게 해서 앞에 쉬운 파트들은 빠르게 정리하고 애기들에게 진짜 중요한 사회 정의, 시민 불복종, 국가와 시민 윤리, 교정적 정의 그런 파트에 조금 더 힘을 실으려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사상 중에 동양의 접근, 동양윤리 접근이 끝났습니다. 동양윤리 접근하는 순간 애기들 머릿속에 3가지 떠올라야죠. 어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인간다움, 도덕성을 강조하는 무슨 사상? 그렇지, 유교. 인위성을 비판하면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한다면 도가,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강조한다면 그렇지, 불교. 끝. 내일 시험에 이 문제 한 문제 출제될 거야. 그럼 무조건 맞아오세요. 엑셀표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기들 꼭 이게 선생님 수업만 요 노트에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시험에 틀렸어. 그럼 7월 모의고사 뭐 예를 들면 7월 모의고사 10번 자연윤리 이렇게 해서 써도 돼. 이건 애기들이 편한 대로. 이제 어떤 친구 또 물어봐. 선생님 제가요 공부를 하는데 자꾸 자연윤리랑 이런 것들이랑 헷갈려 여기 막 섞여 있으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여. 뭐 이런 플래그 있잖아. 플래그를 붙여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여기는 여기 파트는 자연윤리 모아놓기. 여기는 시민보호종 모아놓기. 여기는 뭐 모아놓기. 뭐 1단원 모아놓기. 1단원에서 뭐 거의 안 틀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애기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 부족하면 선택해. 선생님 다 줄 테니까. 계속 줄 테니까. 자 이제 어디 한번 서양윤리로 넘어가 볼게요. 동양윤리 접근의 유불도가 끝났다면 서양윤리 접근은 바로 음으론, 공리주의, 덕윤리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한 문제가 출제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내일 2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거야. 어디 볼까요? 서양윤리 접근, 그 다음 요 부분에서 음으론, 공리주의, 덕윤리인데요. 어디 한번 봅니다. 서양윤리의 접근. 음으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으론은 바로 이거야.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따라야 할 보편타당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이 법칙에 따르면 옳고 따르지 않으면 그르다. 이건 뭐냐면 옳음이라는 건 존재해. 그러니까 그 옳음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끝. 그름이라는 게 존재해. 그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끝.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옳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 여기 생각해봐.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옳을까 옳지 않을까? 옳지요? 열심히 해야 돼. 끝. 다른 이유 없어. 성적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성적 생각하지 않고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 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런 삶이 있지요. 어떤 경우? 자, 생각해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건 부모로서의 의무야. 자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키우는 걸까? 아니야. 이유 없어. 그냥 부모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옳기 때문에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거야. 그게 다야. 의무로는 그래서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옳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건 거야. 그게 이해야. 그럼 자연법은요? 자연법에서 옳고 그름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야.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법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법. 응? 저 와닿지 않는데요?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 가지의 자연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보존의 원리, 종족 보존의 원리, 신과 세상에 대한 진리 탐구의 원리. 이게 세 가지 법칙이라고 생각했어. 그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한 자연법. 근데 자연법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거야. 선생님이 찾은 자연법입니다. 문쌤의 자연법. 난 이 세상엔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무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시받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너 꺼져 이랬는데 아니야 나 너무 좋아. 너가 나 꺼져 할수록 너무 걔네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상한 애야. 자연법에 따르면 무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무시하면 안 되는 건 거야. 끝. 다른 이유는 없어. 자연법에 따라 옳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구나. 그런 자연법을 이야기한 사상가들이 실제로 여기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 아퀴나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가르치는 건 윤리화 사상 쪽이고 생각할 윤리에서는 자연에 내재된 그 자연법에 따라 옳은 걸 행해야 하는구나. 선은 추구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하는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인간의 본성으로 지닌 자연적인 성향 이렇게 세 가지 있지만 이거조차도 생활과 윤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 그냥 자연의 법의 이치로서 자연의 자연에 내재되는 그 법칙을 따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요 부분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요것만큼은 알아두자. 이거 들으면 자연법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의무.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그러면 왜냐? 문제가 있기는 해. 자연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직권에 따른 도덕 판단이야. 옳다는 이유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를 경우에 해결하기가 어려워. 왜요? 자 생각해보자. 우리는 개인의 정보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럼 생각해봐. 과연 성폭행을 일삼는 성범죄자는 알려야 될까 알리지 말아야 될까? 누군가는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이것도 옳음이고 개인정보 지켜야 되는 것도 옳음인데 이거 둘이 부딪히면 어디를 선택할지가 되게 애매모호해. 이게 자연법의 한계야.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연법은 답을 내려주기가 어려워. 공리주의는 심플해. 알려야지. 그렇게 못된 짓 한 사람들 알려서 오히려 대한민국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게 해야지. 공리주의는 심플하게 이해를 고를 거야. 요런 형태들. 그 다음 칸트 찐 메인이죠. 자 이제 메인이 시작됩니다. 칸트. 선생님이 주간지에 한 페이지를 올고지 칸트에 녹여냈습니다. 빡빡하죠. 8페이지 주간지야. 칸트는 오로지 의무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칸트는 의무론이야. 이건 뭐냐? 동기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 도덕적 가치를 지닙니다.
왜냐? 칸트는 엄청나게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 칸트를 이해하는 게 먼저야. 왜냐면 칸트 이것 때문에 애기들 많이 틀립니다. 칸트를 먼저 이제 이해하려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입장에서 칸트가 생각할 때, 야, 오늘은 짜장면 먹는 게 행복했다가 내일은 짬뽕 먹는 게 행복이래. 행복은 오늘은 짜장면, 내일은 짬뽕. 행복이라는 건 맨날 맨날 바뀌어. 아니, 그걸 어떻게 도덕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놔둘 거야? 감정? 아니, 감정은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는데 그게 어떻게 기준이 돼? 생각해봐. 옳다라는 건 그냥 그 옳다는 것만으로도 존귀한 것이고, 옳다라는 건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판단하고 얘를 옳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무조건 해야 하는 거야. 칸트 입장이야. 왜냐? 행복이라는 건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과를 고려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옳다는 이유만으로 한다? 그럼 자, 생각해보자. 얘가 고3 수험생이야. 고3 수험생인데, 내가 오늘 하루는 대치동에 너무너무 가기 싫다. 오늘은 햇빛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가지고 내 귀를 막아가지고 나만의 세상을 카페에만 즐기며 내일부터는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리프레시가 필요할걸? 너무 좋다. 공리주의, 행복으로 따지면 이 아이가 오늘 학교를 땡땡이 치고 그리고 카페에 앉아 있는 게 옳은 행위일 수 있어. 근데 칸트 입장에서는 아니 도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야.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옳아. 약속은 지켜야 돼. 학교를 내가 등록하고 다니겠다고 하는 순간 난 학교를 가겠다고 약속한 자야.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학생은. 그럼 잘 생각해봐. 왜? 절대 바뀌지 않거든. 얘가 새벽 3시에 자도 내가 얘를 깨워. 토끼야, 토끼야.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알고 있는 거야. 새벽 5시에 깨워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성적 판단으로 옳다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보편적 법칙인 거야. 절대 법칙입니다. 도덕적 가치는 그런 절대 법칙의 가치에서만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옳음 그 자체로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옳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하는 거야. 결과를 어떻게 고려하네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걸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육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교육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선생님이 막 이거저거 공부하고 이러는 것 중에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들의 학습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이걸 좋아한다라기 그거 자체를 막 전공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많이 그걸 봐왔어. 근데 대단하셔. 대단해. 나는 자식이 없지만 자폐를 가진 아이를 낳은 거야. 근데 1살, 뭐 6개월 이럴 때는 자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지. 왜냐면 그땐 다 같이 말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1살, 2살, 3살, 4살이 되어 갈수록 눈 맞춤이 안 되고 막 상동의 행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내 아이가 자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사랑으로 키우는 거야. 내 아이가 자폐니까 아이를 버리고 자폐가 아니니까 키우고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키우고 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까 버리고? 아니야. 그냥 자식을 낳았다면 부모로서 키워야 되는 건 옳은 거야. 끝. 다른 이유는 없어. 다만 행복은 정말 무관한 건가요? 그러면 행복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행복이 따라붙을 수는 있어. 결과에 따라붙는 건 괜찮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 보세요.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지금 애기들은 순서상. 이 얘기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선생님이 요 그림이 있어. 도덕적 가치 판별. 여기에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리고 의무에 맞는 행동, 도덕적 가치의 개념이 이 3가지로 있는 거야. 그럼 자, 모든 시험 문제 이 박스 안에만 넣으면 돼. 선생님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화된 틀을 만드는 걸 되게 잘해. 난 이거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애기가 뭔가 어려워. 그럼 나 다 틀 만들어 올 수 있어. 왜? 철학자들은 사상가들은 정말 철학적 사고와 수리학적 논리적 사고를 썼거든. 그래서 저렇게 다 만들면 저게 다 끼워 맞춰져. 나중에 선생님이랑 롤스도 하고 노직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 다 이런 틀들이 있어. 그럼 무엇이냐? 잘 봐봐. 칸트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 거야. 다른 이유 없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자 봐봐.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필연적으로 의무에 맞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런데 의무에 맞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을 수도 있어. 왜요? 자, 생각해보자.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 옳습니다. 누가 봐도 옳은 일이야. 그러면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돕는 게 도덕적 가치가 있어. 여기 봉사활동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없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어쨌든 봉사활동 쓰레기 줍기라든지 어디 가서 무슨 뭐 나눠주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 번이라도 해봤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애기들, 봉사활동을 인간으로서 태어나 의무이기 때문에 했다. 손. 그러니까 수행평가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나만 그렇게 살았나? 난 그렇게 살았어. 선생님 어렸을 때 수행평가 때문에 했거든? 여기야, 봉사활동도 의무에 맞는 행동이야. 근데 애기들 봉사활동 왜 했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이 아니야. 그러니 도덕적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될까?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로 문제 출제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의무에 맞는 행동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일 수도 있고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어. 편발 불가합니다. 이걸로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아,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이 아니면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의무에 맞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도덕적 가치가 없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 내용으로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예시를 드는데 바로 이거야. 선생님이 후원을 하는 아이가 있어. 정말 어렸을 때 2008년생이야. 보이냐기? 2008년 1월 8일생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2011년부터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 지금 2024년이니까 한 10 몇 년 됐죠? 그리고 2021년이 13살이고 지금은 얘보다 더 자랐어. 근데 내가 이걸 왜 후원을 하기 시작했느냐? 선생님은 어느 텔레비전인가 유튜브를 봤는데 시네라 차인표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가 컴패션을라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기구를 통해 가지고 후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후원해 보세요.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막 편지도 받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봤어. 살면서 아 내가 편지도 받고 이러려면 처음에는 아이가 뭐 글을 잘 못 쓰겠지만 우선 첫 번째 나의 목표는 긴 동안 아이의 성장을 보고 싶어서 제일 어린 애들을 이게 픽할 수 있어.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거든. 선택하고 싶었어. 이제 어린 애들을 선택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일까라고 했었을 때 고민이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아, 나는 영어를 쓰는 나라였으면 왜냐면 내가 영어까지는 뭐 만나서 반가워 하와이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프리카어를 배울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아 영어를 쓰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데다가 또 하나는 그거였어.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완벽히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난 필리핀에 사는 마리아를 픽한 거야. 도덕적 가치 1도 없습니다. 없지! 왜? 나의 행복을 위하여 후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 마리아를 10수년 동안 후원한 행동은 의무에 맞는 행동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없는 거야. 도덕적 가치라는 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그 의무,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그럼 정언명령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야. 이성을 가진 존재는 감정도 가졌어. 이 감정은 경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실천 이성은 이성이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는 이성적 사고도 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존재야. 존재라는 이 하나는 이성적 판단만으로만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의 여기 1, 2, 3, 4 옆에 써놔. 준칙. 개인의 행위의 기준입니다. 개인 행위의 기준의 준칙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걸 만들어.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것도 예의 준칙, 내 개인의 기준, 행위 기준. 나보다 처지가 불우한 이웃을 도와라라는 것도 준칙. 근데 있잖아. 개인 행위의 기준에 마음에 안 들면 죽여라도 개인의 행위의 준칙일 수 있어. 마음에 안 들면 때려라도 준칙일 수 있어. 돈을 위하여 사기쳐라도 준칙일 수 있어. 한 개인에게는. 그러니 준칙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야. 왜냐면 죽어라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 감옥 갔다 나왔는데 또 폭행하는 사람들 있어. 자기의 기준이 폭행을 하다. 내 맘에 안 들면 죽여라 이런 걸로 기준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이런 게 도덕 법칙일 수 있을까?
안 되지.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준칙 중에 준칙이 이런 개념이죠. A의 준칙, B의 준칙, C의 준칙. 애기야, 도덕 법칙은 여기에 있습니다. 논리성이야. 시험에 나오냐고? 아니지, 안 나오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칸트가 그리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해해보면 될 거야. A라는 사람이 가지는 준칙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것. B라는 사람이 가진 준칙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것. C라는 사람이 가진 준칙 중에서 모든 사람이 통용될 수 있는 것. 준칙은 얘야. 하지만 살인하여라, 사기쳐서 돈을 늘려라, 이런 것들은 준칙이 될 수가 없겠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자기가 사기당하면 좋겠어? 안 되지. 그러니 이런 보편화 정식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인격성 정식, 즉 인간을 존중하는 것인지, 이런 인격성 정식을 전부 다 통과해야지만 도덕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여라. 365일 24시간 내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도덕 법칙과 똑같은 건 거야. 대단한 거지. 칸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거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면 이 부분들 평가원의 워딩 또 볼까요? 도덕성 판단,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고요. 오로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많이 밑줄 그어주세요. 의무와 일치한다고 해서 도덕적 가치 갖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 자기 스스로 규율을 세우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규율을 세우고 따르는. 그러니 자기 스스로 규율을 세웠다라는 건 지켜야 할 그 목표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 양식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 자율성, 이 자율성이란 이성적으로 판단할 옳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는 거. 칸트는 이걸 요렇게 본 거야. 그 규율이 옳은 행동들, 그거를 따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규율성이구나. 자율성이구나. 도덕 법칙은 보편주의, 인격주의 전부 다를 다 합치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보편주의도 따라야 되고 인격주의도 있어야지. 즉 얘네들 준칙, 이 준칙 모두가 정언명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선의지라는 건 옳은 행동을 오직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려는 자유의지입니다. 선의지에 따른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옳다. 그럼 선생님, 행복 위해 봉사 활동한 거는 도덕 가치가 없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있어. 의무니까 가난한 사람 돕고 나보다 불우한 이유 도는 거야. 의무니까 봉사활동한 거는 도덕 가치 있잖아. 근데 이 부분 알아두세요. 도덕 가치 있는데 여기에 행복이 따라붙을 수는 있어요. 행복 양립 가능합니다. 왜일까? 이게 목표는 아니야. 근데 의무니까 봉사활동 했는데 거기서 뿌듯함도 느꼈고 행복함도 느꼈다면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는다고.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키우는 거지 자식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근데 자식을 키웠는데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갔어. 그래서 또 행복해. 그건 괜찮은 건 거라고. 이 부분. 행복과 여기서 즉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에 행복이 수반되는 것은 얘는 인정하는구나. 얘는 오케이인 거야. 그래서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나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이거 봐봐. 이게 목표잖아. 이런 건 도덕적 가치가 없어. 그러니 좋은 결과를 산출한 행위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적으세요. 문쌤의 마리아 후원. 도덕 가치 빵이야. 도덕적 가치 없음. 근데 이건 분명히 좋은 결과 산출했거든. 왜냐? 나 너무 행복하고 마리아도 행복하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 필리핀 놀러 갔었을 때 마리아 실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도덕적 가치가 1도 없어. 칸트 입장에서는. 왜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봐봐. 의무에 맞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 없습니다. 문쌤의 마리아 후원이다 이거지. 준칙에 따른 준칙 동그라미. 준칙은 개인 행위 기준입니다.
개인 행위 기준에 따랐다고 모든 행위가 도덕적인 것은 아니잖아. 이거 살인하여라. 사기쳐서 돈을 늘려라. 이거는 준칙이기는 하지만 도덕 법칙일 수가 없거든. 보편화가 가능한 도덕 법칙에 따른 거면 당연히 도덕적 가치를 가지죠. 인간의 존엄성 이념과 보편적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편적 도덕 형식을 집중한다라는 건 자, 정언명령 있어. 정언명령 따라.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정언명령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도덕적 명령. 준칙, 도덕법칙과 구별되는 개인적 행위의 규칙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칸트 끝냈습니다. 자, 이제 의무론 요거 네 가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53번. 또 앞에는 다 숙제로 할 거예요. 53번부터 61번까지. 이거는 1분 20초 줄게요. 자연법까지 하시면 돼요. 자, 같이 볼까요? 좋은 결과를 산출한 행위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칸트 입장에서. 어떤 경우가 그렇지? 문쌤의 마리아 후원.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에 의무에서 이건 의무니까 라고 한 게 아니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했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리핀을 고르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어린아이를 고르고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어. 의무에 맞는 행동이긴 하지만 도덕적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 의무에 맞는 행위는 반드시가 틀렸지. 없을 수 있음. 문쌤의 마리아 후원. 완벽하게 이해되죠? 자, 선한 성품도 안 맞아.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곧 도덕적 아니야. 선한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선한 성품은 착한 사람이야. 이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 이것만 도덕적 가치를 가져. 그러니 X가 됩니다. 그 다음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경우. 자,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게 바로 의무로부터 비롯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래, 봐. 선한 의지. 이건 옳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건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옳기 때문에 다른 거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거.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올해 EBS에서도 있어요. 이거 은근히 O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거 용기, 결단성, 초지 일관성 같은 기질 그 자체로 선해 보이거든? X, 이거 감정이거든. 거기다 써봐. 스토킹할 용기. 어때? 애기가 이걸 O라고 한 거는 애기가 착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걸 O라고 한 거는 애기에게 선함, 그러니까 뭐 애기에게 결단성, 애기에게 초지 일관성이라는 건 선하고 옳은 개념으로 접근된 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여기야, 스토킹할 용기는 어때?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너만을 사랑하는 초지 일관성. 무서운 거야. 그리고 사생 팬들이 그 연예인 집에 가서 똥 싸놓고 이랬다는 거야. 몰라.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슈퍼주니어 막 나왔을 때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자, 봐봐. 사생 팬으로서 내가 최애 아이돌 집에 가서 똥 쌀 결단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게 쓰면 선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쓰면 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하다라는 말을 쓸 수 없어.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모든 준칙은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가 틀렸지. 여기야, 준칙은 개인 행위의 기준이야. 도덕 법칙은 보편성과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인격성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성 정식이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여라. 이거는 하자.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처음 들으면 뭔가 되게 안 좋은 말처럼 보여. 이 얘기는 뭐냐? 인간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수단으로 대우할 때에도 언제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 예전에 한 3, 4년 전쯤, 4, 5년 전쯤에 윤리와 사상에 대해서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인간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었어. 있어. 목적이면 돼. 그럼 무슨 얘기냐? 인간은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건 안 맞아. 이게 인격이야.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건 엄청 숭고한 겁니다.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너가 목적이야 이거거든. 그런 순수한 관계는 실제로 가족 말고는 거의 없어, 현실에선. 애기 생각해봐. 애기네 엄마 아빠가 애기들을 왜 이뻐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야. 다른 이유 없어. 그냥 애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애기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애기니까 좋아하는 거야. 이게 바로 목적이야. 근데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수단적 관계입니다. 애기들과 나는 수단적 관계입니다. 근데 생각해봐. 왜 수단이냐? 애기들 이 수업 왜 듣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애기들의 목적은 50점이야. 그러니 애기들은 나를 수단으로 만난 거야. 근데 문쌤이 코로나 걸려서 죽거나 말거나라고 하는 건 수단으로만 쓴 거고, 나를 수단으로 만났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는 수단과 동시에 목적인 건 거야. 나 또한 애기들을 수단으로 만나고 있는 건 거야. 왜요? 나 애기들 통해서 돈을 법니다. 네. 선생님은 여기서도 수업을 하지만 시대인지에서도 수업을 하거든? 나 시대인지 애들도 다 수단으로 만나고 있는 거야. 돈 벌거든. 근데 있잖아. 수단으로만 만나진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나 애기들 진짜 만점 맞았으면 좋겠고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이게 수단과 동시에 목적이야. 아, 이게 바로 인격성 정식이군요. 그럼 자, 생각해봐. 인간에게 사기쳤다? 막 요즘에 전세 사기 이런 거 있잖아.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수단으로만 쓴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건 거지. 그래서 얘 인격성 정식, 보편성 정식. 행복을 추구하는 건, 자, 봐봐. 행복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자연적 성향인 건 맞아. 이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야. 자연적 성향이고 행복 추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행복이 목적이면 안 돼. 그러면 행복 추구와 도덕적 의무 이행은 양립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왜요? 자, 생각해봐. 여기에 행복이 따라붙을 수 있잖아. 행복 양립 가능. 의무에 따른 행위 결과로 행복이 수반되는 것은 오케이. 즉, 이 얘기는 뭐냐? 의무에 따른 행위 결과로 행복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 이행할 수 있잖아. 그러니 얘는 양립 가능하죠. 마지막 자연법. 직관적으로 도덕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운 한계는 아까 얘기했었죠. 인간의 알 권리, 시민들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것들이 양립할 수 부딪힐 수 있죠. 그럼 얘는 5가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덕윤리 할게요. 10분 쉴게요.